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청소 도구를 든 박지수는 긴장된 호흡을 내쉬었다. 오늘은 그녀의 첫 근무일이었다. 눈부신 대리석 로비를 지나며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실감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녀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안과 클리닉 중 한 곳에서 기술자로 일했었다. 지금은 강태우라는 억만장자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게 되었다. 그녀가 사직서를 제출했던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박 S. 이런 수술은 필요하지 않아요. 환자의 상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녀가 수석 의사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냉담했다. 그건 당신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최고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어요. 최고의 치료라기보다는 최고의 수익을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보험금을 더 많이 청구하기 위해 불필요한 시술을 권장하고 있었다. 지수는 더 이상 그런 비윤리적인 관행에 동참할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56층의 펜트하우스. 현관문 앞에 서서 벨을 누르자 내부에서 가볍고 우아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고 완벽한 실루엣의 여성이 나타났다. 이연희, 강태우의 새 아내였다. 그녀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완벽하게 손질된 머리카락과 고급스러운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박지수 씨지요? 들어오세요. 연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냉랭했다. 규칙은 간단해요. 집안의 모든 것은 항상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해요. 특별히 혜운이의 방은 항상 깨끗해야 해요. 그 아이는 특별한 상황이에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일자리 면접에서 강태우의 7살 딸에 대해 들었다. 혜운이는 유전적인 희귀 질환으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했다. 혜운이는 지금 어디 있나요? 지수가 물었다. 자기 방에서 쉬고 있어요. 오늘은 특히 힘든 날이었어요. 그녀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연희의 표정이 순식간에 걱정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사들은 그녀의 시신경이 퇴화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어요. 지수는 동정의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안과에서 일하면서 많은 시력 상실 케이스를 보았다. 어린아이에게는 특히 힘든 일이었다. 혜운이의 방은 어디인가요? 청소를 시작할게요. 지수가 말했다. 연희는 긴 복도를 가리켰다. 마지막 방이에요. 조용히 해주세요. 그리고 그녀의 물건을 건드리지 마세요. 모든 것은 그녀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따라 걸었다. 이 집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화려했다. 벽에는 값비싼 예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은 이탈리아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 혜운이의 방문 앞에 도착했을 때 지수는 잠시 멈춰서서 가벼운 노크를 했다. 대답이 없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어두웠다. 두꺼운 커튼이 창문을 가려 자연광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지수의 눈이 어둠에 적응하자 그녀는 방 한가운데 작은 침대에 앉아있는 소녀를 발견했다. 혜운이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있었다. 안녕하세요. 지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박지수예요. 새로운 청소부예요. 혜운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지수를 향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약간 초점이 흐렸고 동공이 비정상적으로 커 보였다. 안녕하세요. 지수 아줌마. 혜운이의 목소리는 작고 약했다. 죄송해요. 잘 볼 수 없어요. 지수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청소 카트를 한쪽에 두고 소녀에게 다가갔다. 괜찮아, 혜운아. 내가 여기 있는지 알 수 있으면 됐어. 혜운이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줌마 목소리가 친절해요. 다른 청소부 아줌마들은 나랑 많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빨리 청소하고 가버렸어요. 지수는 혜운이 옆에 앉았다. 나는 달라. 나는 네가 좋아. 네가 원한다면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어. 혜운이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저는 친구가 많이 없어요. 학교에 더 이상 가지 않아요. 눈이 너무 아파서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혜운이의 얼굴을 관찰했다. 그녀의 눈은 빨갛고 충혈되어 있었다. 그리고 동공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어 있었다. 시신경 퇴화 질환과 관련된 증상 중 일부였지만 뭔가 이상했다. 눈이 많이 아프니? 지수가 물었다. 혜운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에는 괜찮아요. 하지만 약을 먹은 후에는 점점 더 아파요. 그리고 모든 것이 흐릿해져요. 약? 지수는 호기심이 생겼다. 대부분의 유전성 시신경 질환에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물이 있었지만 시력 악화를 가속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어떤 약을 먹고 있니? 지수가 물었다. 혜운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요. 연희 엄마가 하루에 3번 줘요. 작고 하얀 알약이에요. 그것을 먹으면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더 아파요. 지수가 더 질문하려는 순간 문이 갑자기 열렸다. 연희가 문간에 서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예. 연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정소는요? 지수는 재빨리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어요. 혜운이와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연희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혜운이는 휴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은 약 먹을 시간이에요. 그녀는 작은 약병을 꺼내 뚜껑을 열고 작은 흰색 알약 하나를 꺼냈다. 혜운아, 약 먹을 시간이야. 혜운이의 표정이 순간 긴장되었다. 그녀는 움츠러들었지만 순순히 약을 받아 물과 함께 삼켰다. 지수는 약병의 라벨을 읽으려고 했지만 연희가 재빨리 그것을 가방에 넣어버렸다. 이제 청소를 시작해 주세요. 연희가 말했다. 혜운이, 엄마는 잠시 전화 통화해야 해. 30분 후에 돌아올게. 연희가 나간 후 지수는 청소를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혜운이를 관찰했다. 약을 먹은 지 15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혜운이의 상태가 눈에 띄게 변했다. 그녀는 더 혼란스러워 보였고 눈을 자주 깜빡였다. 그리고 마치 방 안에 있는 것들의 윤곽을 더 잘 볼 수 없는 것처럼 손을 앞으로 뻗었다. 혜운아, 괜찮니? 지수가 물었다. 혜운이는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항상 이래요. 약을 먹은 후에는 곧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지수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가 안과에서 보았던 어떤 질병도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혜운이의 동공이 더 커진 것 같았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유전적 시신경 퇴화와도 맞지 않았다. 청소를 마친 후 지수는 아파트의 나머지 부분으로 이동했다. 거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거대한 가족 사진이 벽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사진 속의 혜운이는 밝게 웃고 있었고 눈은 반짝였다. 그 사진은 1년도 차에 되지 않은 것 같았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녀의 시력이 그렇게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것이 가능할까? 지수가 사진을 살펴보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렸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날카로운 턱선과 피로해 보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강태우였다. 당신이 새 가정부인가요? 그가 물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박지수라고 합니다. 태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 아내가 모든 것을 설명해 드렸나요? 네,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수가 대답했다. 좋습니다. 특히 혜운이의 방에 주의해 주세요. 그 아이의 상태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쉽지 않습니다. 지수는 혜운이에 관해 더 알고 싶었다. 뒷따님의 상태에 대해 유감입니다. 저는 전에 안과 클리닉에서 일했습니다. 혹시 어떤 진단을 받으셨나요? 태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유전성 시신경 퇴화증이라고 합니다. 제 어머니도 같은 병으로 시력을 잃으셨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연희가 방으로 들어왔다. 여보, 돌아왔군요. 그녀는 태우에게 다가가 그의 뺨에 키스했다. 하루는 어땠어요? 바빴어. 태우가 대답했다. 혜운이는 어때? 연희의 표정이 즉시 걱정으로 바뀌었다. 쪼지 않아요. 오늘은 특히 힘든 날이었어요. 의사가 말했듯이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지수는 연희의 표정 변화를 주시했다. 그녀는 마치 미리 준비된 역할을 연기하는 것 같았다. 헌신적인 계모의 역할. 그리고 태우는 그것을 모두 믿고 있었다. 그녀를 데리고 또 다른 전문가에게 가봐야 할까? 태우가 물었다. 연희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전문가들을 만났어요. 그들 모두 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녀에게 처방된 약을 계속 주는 것뿐이에요. 지수는 자신의 의심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안과에서 일하면서 많은 희귀 질환을 보았지만 혜은이의 증상은 그 어떤 것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약을 먹은 후에 증상이 악화된다는 것은 더욱 이상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지수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태우와 연희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혜은이가 복용 중인 약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제가 전에 안과 클리닉에서 일했을 때 일부 약물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당신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박씨. 혜은이는 최고의 의사들의 치료를 받고 있어요. 태우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당신은 안과에서 일했다고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3년 동안 기술자로 일했습니다. 흥미롭네요. 태우가 말했다. 하지만 제 아내가 맞아요. 혜은이는 최고의 전문가들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의사는 이 분야에서 매우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지수는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상황에 대해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가 맞지 않았다. 이해합니다. 지수가 말했다. 제가 너무 나섰네요. 죄송합니다. 연희는 약간 긴장이 풀린 것 같았다. 괜찮아요. 당신의 관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혜은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지수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녀는 혜은이의 방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소녀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지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그녀를 지켜보았다. 혜은이는 잠든 채로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마치 잠자는 동안에도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았다. 지수는 그녀의 침대 옆 탁자를 살펴보았고 거기에 놓인 약병을 발견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약병을 집어들고 라벨을 읽었다. 지수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아트로핀 희석액이었다. 아트로핀은 안과에서 사용되지만 동공을 확장시키기 위한 진단 목적으로만 단기간 사용되었다. 장기간 사용하면 시력 문제, 혼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농도는 어린이에게는 너무 높았다. 그녀는 약병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방을 나왔다. 이제 그녀는 확신했다. 혜은이의 시력 문제는 유전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약물에 의해 유발된 것이었다. 하지만 왜 연희는 의도적으로 혜은이의 시력을 손상시키려고 할까? 지수는 결심했다. 그녀는 진실을 밝혀내고 혜은이를 도울 것이다. 비록 그것이 그녀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 하더라도.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일찍 강 가족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어제 밤의 발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트로핀. 왜 혜은이는 그런 고농도의 아트로핀을 복용하고 있을까? 그것은 진단 목적으로만 단기간 사용되어야 했다. 장기간 사용은 시력 손상을 영구화할 수 있었다. 펜트하우스 문을 열자 지수는 대리석 주방 카운터에 앉아있는 혜은이를 발견했다. 소녀는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불확실했다. 그녀는 계란을 먹으려고 하면서 몇 번이나 포크를 놓쳤다. 안녕? 혜은아. 지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혜은이의 얼굴이 밝아졌다. 지수와 주마. 오셨네요. 그녀는 소리가 난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렸지만 지수를 정확히 쳐다보지는 못했다. 지수는 소녀에게 다가가 테이블에 앉았다. 오늘 기분이 어때? 괜찮아요. 혜은이가 말했다. 아침에는 항상 조금 더 잘 보여요. 하지만 약 먹을 시간이 곧 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지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연희 엄마는 어디 있니? 아직 자고 계세요. 혜은이가 말했다. 아빠는 이미 회사에 갔어요. 아빠는 항상 일찍 나가요. 가끔은 며칠 동안 집에 안 오실 때도 있어요. 지수는 눈앞에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 혜은아, 너의 눈에 대해 더 이야기해 줄 수 있니?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어? 혜은이는 포크를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다. 연희 엄마가 우리와 살기 시작한 후부터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연희 엄마가 제 눈에 특별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저를 의사에게 데려갔고 의사는 제 눈에 약을 넣었어요. 그 후로 모든 것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지수의 의심이 확인되었다. 혜은이의 시력 문제는 연희가 그녀의 삶에 들어온 후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의사는 뭐라고 말했니? 지수가 물었다. 의사는 제가 아빠와 같은 병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혜은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다. 그녀는 마치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아빠가 집에 있을 때면 연희 엄마는 제게 더 아프게 행동하라고 말해요. 아빠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고 말해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볼 수 없는 척해요. 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어떤 의미니 하유나? 연희 엄마는 제가 아빠 앞에서 시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아빠가 슬퍼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집에 있을 때는 항상 벽을 더듬고 가구에 부딪히는 척해요. 지수는 충격을 받았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 실수가 아니었다. 연희는 의도적으로 혜은이가 더 아픈 척하도록 만들고 있었다. 혜은아, 오늘 약을 먹었니?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요. 연희 엄마가 일어나면 줄 거예요. 지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녀는 연희가 혜은이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직접적으로 개입하면 자신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혜훈아, 나는 너의 눈을 도와주고 싶어. 내가 전에 안과에서 일했다는 거 기억하니? 나는 눈에 대해 많이 알아. 혜훈이의 얼굴이 희망으로 밝아졌다. 정말요? 제 눈을 고칠 수 있어요? 아마도 지수가 말했다. 하지만 우선 네가 복용하는 약에 대해 더 알아야 해. 그리고 너의 진짜 증상도. 너는 나를 믿니? 혜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 지수 아줌마는 친절해요. 좋아. 지수가 말했다. 그러면 약을 먹은 후에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말해줄래? 혜훈이는 생각에 잠겼다. 머리가 어지러워요. 모든 것이 더 흐릿해져요. 가끔은 방이 빙글빙글 돌아요. 그리고 눈이 정말 아파요. 빛을 보면 더 아파요. 그래서 항상 커튼을 닫아두어요. 그것은 아트로핀 과다 복용의 전형적인 증상이었다. 광과민성, 어지러움, 시각적 흐림. 그리고 이 증상은 약을 먹은 후에 바로 시작되니, 네, 혜훈이가 대답했다. 약을 먹고 약 10분 후에요. 그것도 아트로핀과 일치했다. 빠른 발현 시간. 혜훈아, 내가 네 의사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 누가 너를 진료해? 혜훈이가 입을 열려고 할 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연희가 오고 있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수가 속삭였다. 연희는 완벽하게 단장된 모습으로 주방에 들어왔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박씨. 연희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은 차가웠다. 일찍 오셨네요, girls. 네, 오늘은 많은 일이 있어서요, 지수가 대답했다. 연희는 혜훈이에게 다가갔다. 아침 먹었니, 사랑해? 혜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연희 엄마. 좋아, 연희가 말했다. 이제 약 먹을 시간이야. 그녀는 작은 약병을 꺼내 흰색 알약 하나를 손바닥에 털어냈다. 지수는 이제 그것이 아트로핀 정제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농도는 혜훈이 같은 어린아이에게는 명백히 너무 높았다. 저기 이연희 씨, 지수가 말했다.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혜훈이는 정확히 어떤 상태인가요? 제가 전에 안과에서 일했기 때문에 어쩌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을지도 몰라서요. 연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박애 씨, 당신은 가정부로 고용되었어요. 의료 컨설턴트가 아니에요. 혜훈이의 상태는 매우 복잡해요.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네, 물론이죠. 지수가 물러섰다. 단지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연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도달하지 않았다. 당신의 관심에 감사해요. 하지만 혜훈이는 최고의 전문가들의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이제 청소를 시작해 주시겠어요? 거실이 특히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에 손님들이 올 거예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이죠. 그녀는 혜훈이가 약을 삼키는 것을 지켜보았다. 소녀는 잠시 움찔했고 지수는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그 약이 자신에게 무엇을 할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항의하지 않았다. 지수는 청소 도구를 들고 거실로 이동했다. 그녀는 일하면서도 계속해서 연희와 혜훈이를 관찰했다. 연희는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었고 혜훈이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약을 먹은 지 불과 15분 후 혜훈이는 눈을 자주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앞에 있는 것을 보려고 더 노력하는 것 같았다. 눈이 아파. 연희 엄마, 혜훈이가 말했다. 연희는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즉시 동정심으로 가득 찼다. 마치 스위치를 켠 것처럼. 오, 사랑해, 나도 알아. 하지만 약은 너를 도울 거야. 시간이 좀 걸릴 뿐이야. 지수는 화가 났다. 연희의 위선이 너무나 분명했다. 그녀는 혜훈이에게 해를 끼치면서도 걱정하는 척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지수는 혜훈이의 방을 청소하는 동안 소녀의 의료 기록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서랍과 책상을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연희와 태우의 방으로 이동했다. 그들의 방은 고급스러웠다. 킹 사이즈 침대와 전용 욕실이 있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연희의 서랍장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주변을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서랍을 열었다. 첫 번째 서랍에는 고급 속옷만 있었다. 두 번째 서랍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세 번째 서랍에는 서류 폴더가 있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열어보았다. 그것은 혜훈이의 의료 기록이었다. 지수는 빠르게 문서를 훑어보았다. 진단은 유전성 시신경 퇴화증이었고 처방전은 아트로핀 점안액 하루 3회였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의 이름이었다. 김민호 박사.
지수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전에 일했던 클리닉의 의사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윤리적인 문제로 평판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아트로핀이 시신경 퇴화에 대한 치료법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사실 그것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었다. 지수가 파일을 더 살펴보려 할 때 그녀는 복도에서 발소리를 들었다. 서둘러 파일을 서랍에 다시 넣고 청소하는 척했다. 연희가 방에 들어왔다.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청소하고 있었어요. 지수가 재빨리 대답했다. 거의 끝났어요. 연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 방에서는 서랍 안을 청소할 필요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지수가 말했다. 이전 집에서는 고용주가 모든 것을 청소해달라고 요청하셨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연희는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곧 끝내주세요. 혜은이의 의사가 곧 방문 진료를 위해 올 거예요. 지수의 귀가 솔깃했다. 방문 진료요? 그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나요? 얌들... 혜은이의 상태는 특별해요. 너 연희가 말했다. 그녀는 집에서 더 편안해해요. 김 박사는 매주 한 번씩 방문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방을 나와 거실로 이동했다. 혜은이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상태는 눈에 띄게 악화되었다. 그녀의 동공은 완전히 확장되어 있었고 그녀는 고통스러워 보였다. 혜은아 괜찮니? 지수가 부드럽게 물었다. 혜은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지수를 똑바로 보지는 못했다. 의사 아저씨가 올 거래요. 저는 의사 아저씨가 싫어요. 왜? 지수가 물었다. 의사 아저씨는 항상 더 많은 약을 줘요. 그리고 그는 항상 연희 엄마와 속삭여요. 그들은 제가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가끔 들을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데? 지수의 호기심이 커졌다. 혜은이가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의사 아저씨는 농도를 더 높이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연희 엄마는 태우가 곧 돌아온다고 말했어요. 그가 개선을 기대할 것이라고요. 지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연희는 의도적으로 혜은이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김 박사는 그녀를 돕고 있었다. 혜은아, 내가 약속할게. 지수가 속삭였다. 나는 너를 도울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자. 알았지? 우리의 비밀이야. 혜은이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약해 보였지만 진실했다. 고마워요, 지수 아줌마.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지수는 급히 청소 도구로 돌아갔다. 연희가 문을 열었고 4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세련된 양복을 입고 의료용 가방을 들고 있었다. 김 박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희가 말했다. 김민호 박사가 미소를 지었다. 문제 없습니다, 이씨. 혜은이는 어디 있나요? 거실에 있어요. 연희가 대답했다. 그녀는 지수를 향해 몸을 돌렸다. 바게씨, 지금은 다른 방을 청소해 주세요. 우리에게 프라이버시가 필요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그녀는 문 가까이에 머물러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다. 혜은이의 상태는 어떤가요? 김 박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당신이 말했듯이. 연희가 대답했다. 지난주에는 거의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좋아요. 김 박사가 말했다. 그의 말투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다. 마치 그가 환자의 상태 악화를 기뻐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처방전은 따르고 계신가요? 네, 정확히요. 하루에 3번. 당신이 말한 대로. 좋습니다. 그녀의 동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수는 부엌에서 바쁘게 일하는 척하며 거실에서 벌어지는 일을 계속 엿들었다. 그녀는 김 박사가 혜은이의 눈을 검사하는 소리와 소녀가 때때로 불편해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동공이 완벽하게 확장되어 있군요. 김 박사가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빛 반응이 현저히 감소했어요. 이것은 좋은 징후입니다. 좋은 징후라고? 지수는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끔찍한 징후였다. 그것은 혜은이의 눈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태우는 언제 돌아옵니까? 김 박사가 물었다. 다음 주에요. 연희가 대답했다. 그는 한 달 동안 해외 출장 중이었어요. 그가 돌아왔을 때 혜은이의 상태가 더 악화된 것을 보면 그는 더 많은 전문가를 찾기 시작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김 박사가 말했다. 내가 추천한 전문가들은 모두 우리와 협력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진단을 확인할 것입니다. 좋아요. 연희의 목소리가 안도감으로 가득 찼다. 하약은 충분히 있나요? 네, 여기 한 달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농도를 높이지 마세요.
이미 최대치에 도달했습니다. 더 높이면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알겠어요, 연희가 말했다. 하지만 제가 말했듯이 태우가 돌아왔을 때 개선이 필요해요. 그는 두 번째 의견을 구하기 시작할 거예요. 개선은 없을 겁니다, 이씨. 김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시신경 퇴화는 개선되지 않아요. 그것은 점진적이고 돌이킬 수 없어요. 태우가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지수는 더는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분노로 떨고 있었다. 연희와 김 박사는 모두 혜운이에게 해를 끼치고 있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소녀의 시력을 손상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왜? 무슨 목적으로? 김 박사가 30분 후에 떠났을 때 지수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혜운이는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형 혜운아, 지수가 속삭였다. 무서운 일이야. 의사 아저씨가 내 눈에 밝은 빛을 비췄어요. 혜운이가 흐느꼈다. 정말 아팠어요. 그리고 그는 저에게 더 많은 약을 주었어요. 지수는 소녀 옆에 앉았다. 더 이상 울지마, 혜운아. 내가 너를 도울게. 연희가 부엌에서 나왔다. 박예씨, 혜운이의 상태가 오늘은 특히 좋지 않아요. 그녀는 쉬어야 해요. 오늘은 청소를 끝내고 일찍 퇴근해주세요. 지수는 연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이 여자가 어떻게 이런 연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어떻게 그녀는 혜운이에게 해를 끼치면서도 그렇게 걱정하는 척할 수 있을까? 네, 이씨, 지수가 말했다. 곧 끝낼게요. 지수가 집을 나서려고 할 때 그녀는 마지막으로 혜운이를 확인했다. 소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눈은 빨갛고 부어 있었다. 내일 보자, 혜운아, 지수가 말했다. 혜운이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내일 봐요, 지수 아줌마. 밖으로 나오면서 지수는 결심했다. 그녀는 혜운이를 도울 것이다. 그녀는 연희와 김 박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태우에게 진실을 알릴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조심해야 했다. 연희는 이미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혜운이의 아버지는 그의 새 아내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 같았다. 지수가 진실을 밝히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수는 김민호 박사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가 이전에 일했던 클리닉을 기억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클리닉 중 하나였지만 항상 윤리적 문제에 관한 소문이 있었다. 그녀는 버스에서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다. 김민호 박사. 그의 이름을 검색하자 여러 결과가 나왔다. 그는 분명 유명한 안과 의사였다. 하지만 그녀가 스크롤을 내리자 한 기사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유명 안과 의사. 불필요한 시술 혐의로 조사받아. 지수는 기사를 열었다. 김 박사는 2년 전에 불필요한 시술을 수행하고 보험회사를 속인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충분한 증거가 없어 기소되지 않았다. 그것은 지수가 클리닉을 떠난 이유와 같았다. 그녀는 이러한 비윤리적 관행에 동참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김 박사는 혜운이에게도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소녀에게 불필요하고 유해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왜? 돈 때문일까? 강태우는 분명히 부유했지만 한 환자에게서 얻을 수 있는 금액은 제한적이었다. 그것은 김 박사의 평판을 위험에 빠뜨릴 가치가 있었을까? 그리고 연희는 왜 이런 일에 동참하고 있을까? 그녀는 이미 부유한 남자와 결혼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왜 그녀는 혜운이의 시력을 손상시키려고 할까? 사이수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야 했다. 그녀는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혀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혜운이를 보호해야 했다. 내일 그녀는 더 자세히 조사할 것이다. 그녀는 연희의 과거, 김 박사와의 관계, 그리고 혜운이의 진짜 상태에 대해 더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태우가 돌아오기 전에 모든 증거를 모을 것이다. 버스가 그녀의 아파트 근처에 도착했을 때 지수는 결심했다. 그녀는 내일 혜운이의 약을 조사할 것이다. 그녀는 정확히 무엇이 처방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녀는 혜운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일자리를 걸 것이다. 그녀는 이미 한 번 윤리적 이유로 직업을 포기했다. 그녀는 기꺼이 다시 그렇게 할 것이다. 특히 어린 소녀의 건강과 미래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다음 날 아침 지수는 결심을 가지고 강 가족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오늘 그녀는 혜운이의 약을 직접 조사할 것이다. 그녀는 약물의 정확한 성분과 농도를 알아야 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56층에서 열렸을 때 지수는 평소보다 더 많은 소리가 아파트에서 들리는 것을 발견했다. 문 앞에 서서 그녀는 격렬한 논쟁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게 말이 돼? 한 달 동안 없었더니 그녀의 상태가 이렇게 악화됐어? 남자의 목소리였다. 강태우의 목소리. 그는 일찍 출장에서 돌아온 것 같았다. 여보, 내가 뭘 더 할 수 있었겠어? 나는 의사들이 지시한 대로 정확히 따랐어. 하지만 그들이 말했듯이 이 질환은 예측할 수 없어. 갑자기 악화될 수 있어. 연희의 목소리는 거의 울 것 같았다. 그녀는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었다. 지수는 망설였다. 그녀는 이 대화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늦으면 안 됐다. 그녀는 결국 문을 두드렸다. 문이 재빨리 열렸고 지수는 강태우와 마주쳤다. 그는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다. 그의 표정은 분노와 두려움의 혼합이었다. 죄송합니다. 지수가 말했다. 새가 나쁜 타이밍에 온 것 같네요. 아니, 괜찮아요. 태우가 한숨을 쉬었다. 들어오세요. 그는 몸을 옆으로 비켜주었다. 지수는 아파트로 들어갔다. 연희는 거실 중앙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빨갛고 분명히 울었던 흔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수는 그 눈물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다. 박씨, 연희가 말했다. 오늘은 청소를 연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약간의 가족 문제가 있어요. 지수가 대답하기 전에 태우가 끼어들었다. 아니, 굉장해. 평소처럼 진행해. 내가 방해할 게 아니야. 그는 지수를 향해 몸을 돌렸다. 제 딸은 방에 있어요. 그녀는 오늘 아침에 거의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혜운이의 방부터 시작할게요. 그녀는 혜운이의 방으로 향했다. 소녀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있었지만 커튼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바깥을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혜운아, 지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혜운이가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제이수 아줌마.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불확실했다. 아줌마 맞아요? 지수는 소녀에게 다가갔다. 응, 나야, 혜운아. 혜운이의 눈은 완전히 초점이 흐려져 있었다. 그녀의 동공은 이전보다 더 확장되어 있었고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아빠가 돌아왔어요. 혜운이가 속삭였다. 연희 엄마는 제가 더 아픈 척하라고 했어요. 그녀는 제게 더 많은 약을 주었어요. 평소보다 더 많이요. 지수의 가슴이 아팠다. 혜운아. 저는 정말 거의 볼 수 없어요. 지수 아줌마. 혜운이가 울먹였다. 이전에는 흐릿하게나마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지수는 소녀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들어봐, 혜운아. 내가 도울게. 하지만 내가 너의 약을 봐야 해. 어디 있는지 알아? 혜운이는 침대 옆 탁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 여기요. 연희 엄마는 항상 여기에 두어요. 지수는 탁자 위에 있는 약병을 집어들었다. 라벨은 아트로핀 1% 용액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것은 정상적인 진단용 아트로핀 용액의 2배 농도였다. 어린이에게 이 농도를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부적절했다. 그리고 병에 지침에는 하루에 3번 각 눈에 2방울씩 투여라고 적혀 있었다. 이것은 확실히 과도한 복용량이었다. 아트로핀은 보통 희석된 형태로 하루에 1번만 사용되었다. 혜운이는 독성 용량을 투여받고 있었다. 지수는 또한 다른 약병을 발견했다. 이것은 작은 흰색 알약이 들어있었다. 라벨은 아트로핀 정제 0.5mg이라고 적혀 있었다. 경구 아트로핀 정제는 일반적으로 안과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그것들은 주로 다른 의학적 상태에 사용되었다. 어린이에게 이 용량을 투여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었다. 지수는 약물에 충격을 받았다. 이것은 의료 과실 그 이상이었다. 이것은 의도적인 해악이었다. 혜운아, 지수가 말했다. 내가 이 약들의 사진을 찍어도 될까? 혜운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조심해요. 연희 엄마가 발견하면 화낼 거예요. 지수는 휴대폰을 꺼내 약병의 사진을 찍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약물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혜운아, 약을 언제 마지막으로 먹었니? 아침에요. 혜운이가 대답했다. 아빠가 도착했을 때 연희 엄마는 제게 평소보다 더 많은 약을 주었어요. 지수는 생각에 잠겼다. 아트로핀의 효과는 보통 4조 6시간 지속되었다. 혜운이가 오전에 과다 복용했다면 그 효과는 오후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녀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혜운아, 나는 널 도울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널 지켜봐야 해. 네가 약을 더 먹지 않도록 할게. 알았지? 혜운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지수 아줌마. 지수는 청소 도구를 들고 혜운이의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소녀를 관찰했다. 혜운이의 상태는 걱정스러웠다. 그녀는 분명히 고통을 겪고 있었고
그녀의 동공이 그렇게 확장된 것은 위험했다. 장기간의 아트로핀 노출은 영구적인 시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었다. 지수가 청소를 마칠 때쯤 연희가 방에 들어왔다. 비크스 혜운아, 약 먹을 시간이야. 그녀가 말했다. 지수는 경악했다. 이미 과다 복용한 상태에서 더 많은 약을 주려고 한다니. 저기 연희 씨, 지수가 개입했다. 제가 방금 혜운이와 이야기했는데 그녀가 두통을 호소했어요. 그건 약물의 부작용일 수 있어요. 어쩌면 약을 좀 쉬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연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박애 씨, 당신은 의사가 아니에요. 혜운이의 치료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걱정돼서요. 지수가 말했다. 제가 안과에서 일했을 때 아트로핀의 과다 복용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연희의 눈이 커졌다. 누가 아트로핀에 대해 말했죠? 혜운이는 특별한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지수는 실수를 깨달았다. 그녀는 약병의 라벨을 읽었다는 것을 실수로 드러냈다. 저는 그냥 추측했어요. 혜운이의 동공이 확장되어 있어서요. 그건 일반적으로 아트로핀의 효과예요. 연희는 지수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당신은 가정부로 고용되었어요. 의학 컨설턴트가 아니에요. 혜운이의 치료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수는 뭔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태우가 방에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그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보. 연희가 재빨리 말했다. 박 씨가 그냥 혜운이의 상태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했을 뿐이에요. 태우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안과에서 일했다고 했죠?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3년 동안요. 그렇다면 어쩌면 당신의 의견이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태우가 말했다. 혜운이의 상태가 지난 몇 주 동안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유전성 시신경 퇴화가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나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일반적으로 유전성 시신경 퇴화는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아요. 그것은 보통 수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됩니다. 몇 주 만에 그렇게 급격한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이에요. 연희가 개입했다. 박애 씨, 당신은 의사가 아니에요. 혜운이의 상태는 매우 희귀하고 복잡해요. 당신은 아마도 이런 케이스를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지수가 인정했다. 하지만 강 씨께서 제 의견을 물으셨으니 정직하게 대답했을 뿐이에요. 태우는 걱정스러워 보였다. 우리는 다른 의사의 의견을 구해야 할까? 우리는 이미 3명의 다른 전문가를 만났어. 여보, 연희가 말했다. 그들 모두 같은 진단을 내렸어. 혜운이는 당신의 어머니가 가졌던 것과 같은 유전병을 가지고 있어. 태우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어. 내 어머니는 수년에 걸쳐 서서히 시력을 잃으셨어. 지수는 태우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였을까? 하지만 그녀는 아직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 그리고 연희는 분명히 그녀의 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강씨, 지수가 말했다. 제가 감히 제안하자면 어쩌면 독립적인 의사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안과 전문의가 있는데 그는 매우 윤리적이고 솔직한 사람이에요. 연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전문가들을 만났어요, 박씨. 당신의 제안은 고맙지만 불필요해요. 태우는 고민하는 것 같았다. 어쩌면 한 번 더 의견을 듣는 것이 해가 되지는 않겠지. 당신의 친구 이름이 뭐죠, 박씨? 오서진 박사예요. 지수가 말했다. 그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일해요. 서울대 병원? 태우가 물었다. 그건 좋은 병원이네요. 혹시 그의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연희가 개입했다. 여보, 정말 필요할까? 혜운이는 이미 너무 많은 검사를 받았어. 그리고 김 박사가 말했듯이 그녀에게는 안정이 필요해. 더 많은 병원 방문은 그녀를 더 피곤하게 할 뿐이야. 나는 그저 확실히 하고 싶을 뿐이야. 태우가 대답했다. 우리 딸의 시력에 관한 일이잖아. 당연하죠. 연희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지수는 그녀의 눈에서 분노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기억해, 여보. 우리는 이미 최고의 의사들의 의견을 들었어. 그들 모두 같은 말을 했어. 혜운이의 시신경은 퇴화하고 있어. 그리고 안타깝게도 치료법은 없어. 태우는 어깨를 떨궜다. 하지만 그는 혜운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냥 내 딸이 더 고통받는 걸 보기 싫어.
나도 그래, 여보, 연희가 말했다. 그녀는 태우의 팔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하지만 우리는 강해져야 해. 혜운이를 위해. 지수는 이 교환을 지켜보았다. 연희의 조작 기술은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태우의 의심을 완벽하게 진정시켰다. 그리고 그녀는 오서진 박사를 만나는 것을 성공적으로 회피했다. 연희가 독립적인 의사의 검사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분명했다. 박씨, 연희가 말했다. 이제 청소를 마저 해주시겠어요? 혜은이는 휴식이 필요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이죠. 그녀는 청소 카트를 들고 방을 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복도에 머물러 태우와 연희의 대화를 엿들었다. 나는 그냥 다른 의견을 듣고 싶었을 뿐이야. 태우가 말했다. 뭐 알아, 여보. 연희가 대답했다. 하지만 혜은이에게 또 다른 낯선 의사가 필요할까? 그녀는 이미 충분히 혼란스러워해.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그 가정부를 신뢰하지 않아. 무슨 뜻이야? 그녀가 혜은이의 약을 조사하는 것을 발견했어. 연희가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혜은이의 치료에 대해 질문해.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어. 그녀는 그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 보여. 태우가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안과 경험이 있어. 그건 우리에게 유용할 수 있어. 하지만 그녀는 의사가 아니야. 연희가 강조했다. 그녀는 기술자였어.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일자리를 잃었어. 그건 당신에게 뭔가 말해주지 않아? 어쩌면 그녀가 적절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뭔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어. 지수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연희는 그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일자리를 잃지 않았다. 그녀는 윤리적 이유로 사직했다. 어쩌면 우리는 다른 가정부를 찾아야 할까? 연희가 제안했다. 태우는 잠시 침묵했다. 지금 당장은 안 돼.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변화를 겪고 있어. 혜은이가 그녀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녀는 열심히 일해. 지금으로서는 그녀를 유지하자. 연희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 여보. 하지만 그녀를 지켜볼게. 그리고 그녀가 더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는 그녀를 해고해야 할 거야. 지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이동했다. 그녀의 마음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연희는 그녀를 제거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수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지수는 진실을 알고 있었고 연희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지수는 이제 더 조심해야 했다. 그녀는 혜은이를 돕기 위한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녀는 태우를 설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날 오후 지수는 부엌을 청소하고 있었고 태우는 책상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연희는 혜은이와 함께 그녀의 방에 있었다. 지수는 태우와 대화할 기회를 얻었다. 강씨,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너무 나섰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단지 혜은이가 걱정되어서요. 태우는 고개를 들었다. 괜찮아요, 박씨. 당신의 관심에 감사해요. 사실 저도 걱정돼요. 혜은이의 상태가 너무 빨리 악화되고 있어요. 지수는 용기를 냈다.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혜은이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을 보였나요? 태우는 생각에 잠겼다. 약 6개월 전부터요. 처음에는 그녀가 종종 물건을 떨어뜨리고 벽에 부딪히는 것을 알아챘어요. 연희가 그것을 지적했죠. 그녀는 혜은이의 눈에 뭔가 잘못되었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혜은이를 김민호 박사에게 데려갔어요. 그가 유전성 시신경 퇴화 진단을 내렸죠. 그리고 다른 의사들도 그 진단을 확인했나요? 지수가 물었다. 네, 3명의 다른 전문가들이요. 태우가 대답했다. 그들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들은 모두 김 박사의 소개로 만난 분들인가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우는 잠시 생각했다. 네, 사실 그래요. 김 박사가 그들을 추천했어요. 왜요? 지수는 머뭇거렸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저 궁금했을 뿐이에요. 박씨, 태우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뭔가를 알고 있나요? 당신이 알고 있다면 말해주세요. 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은 진실을 말할 기회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그리고 그녀가 틀리다면 그녀는 태우와 혜은이의 관계를 영원히 손상시킬 수 있었다. 저는 혜은이의 증상이 전형적인 시신경 퇴화 증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걱정돼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의 동공은 비정상적으로 확장되어 있고 그녀는 심한 광과민성과 통증을 겪고 있어요. 이런 증상들은 일반적으로 시신경 퇴화와 관련이 없어요. 태우는 눈을 좁혔다. 그럼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지수는 천천히 말했다. 해약물 부작용일 수 있어요.
약물 부작용이라고? 태우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하지만 혜운이는 그저 그녀의 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약을 복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맞아요. 지수가 말했다. 하지만 때로는 약물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복용량이 너무 높거나 처방이 부적절할 때요. 태우가 뭔가를 말하려고 할 때 연희가 부엌에 들어왔다. 그녀는 즉시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태우가 재빨리 말했다. 박 씨와 그냥 대화하고 있었어. 연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혜운이가 약 시간이에요, 박 씨. 부탁하건대 청소를 마무리해 주세요. 오늘은 일찍 퇴근하셔도 돼요. 지수는 더 이상 밀어붙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미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섰다. 네, 곧 마칠게요. 그녀가 자신의 일을 끝내고 나서 지수는 마지막으로 혜운이를 확인하기로 했다. 소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다. 혜운아? 지수가 속삭였다. 혜운이가 눈을 떴다. 지수와 좀아. 응, 나야. 지수가 말했다. 오늘은 어때? 안 좋아요. 혜운이가 대답했다. 연희 엄마가 제게 더 많은 약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제가 아빠 앞에서 더 아픈 척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지수 아줌마. 저는 그냥 다시 볼 수 있게 되고 싶어요. 지수의 마음이 아팠다. 알아, 혜운아. 내가 널 도울게. 약속할게. 지수는 소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내가 내일 다시 올게.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함께 해결할 거야. 혜운이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지수 아줌마. 지수가 혜운이의 방을 나서려 할 때 그녀는 복도에서 연희와 마주쳤다. 혜운이와 뭐 하고 있었어요? 연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냥 작별 인사를 했어요. 지수가 대답했다. 제 일은 다 끝났어요. 이제 가도 될까요? 그래요. 연희가 말했다. 그리고 박씨, 내일은 오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 가족 시간이 필요해요. 지수는 충격을 받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해고된 것이 아니에요. 연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그녀의 눈에 도달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냥 잠시 프라이버시가 필요해요. 다음 주에 다시 시작하세요. 지수는 연희가 그녀를 혜운이로부터 떼어놓으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지수가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알겠습니다. 지수가 말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녀가 떠나려고 할 때 태우가 현관에서 그녀를 멈춰 세웠다. 박씨,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뭔가 더 알고 있다면 말해주세요. 혜운이는 제 모든 것이에요. 지수는 태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정한 걱정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정말로 그의 딸을 사랑했다. 강씨, 지수가 말했다. 제 생각에는 혜운이를 독립적인 의사에게 데려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서진 박사는 정직하고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진실을 말해줄 거예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려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지수는 아파트를 떠났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다음 단계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다음 주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혜운이는 지금 도움이 필요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오서진 박사에게 전화했다. 그는 그녀의 이전 클리닉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사 중 한 명이었다. 그가 자신의 전화를 받자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진 선생님, 저 박지수예요. 제가 도움이 필요해요. 한 어린 소녀가 위험에 처해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오서진 박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전날 밤 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그는 즉시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들은 지수의 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초인종이 울렸고 지수는 서둘러 문을 열었다. 오서진 박사는 항상 그랬듯이 단정한 모습이었다. 50대 중반의 그는 은색 태안경과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지수씨, 오랜만이에요. 그가 말했다. 서진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수가 말했다. 정말 걱정돼요. 그들은 지수의 작은 거실에 앉았다. 지수는 혜운이에 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아트로핀 과다 복용, 김민호 박사의 의심스러운 행동, 그리고 연희가 혜운이에게 아버지 앞에서 더 아픈 척하라고 지시한 것까지. 오 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이건 매우 심각한 혐의예요, 지수씨. 그가 말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의료사기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에 해당해요. 지수는 휴대폰을 꺼내 그에게 약물 사진을 보여주었다.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혜운이는 이 약을 하루에 여러 번 복용하고 있어요. 오 박사는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건 믿을 수 없군요.
이 농도의 아트로핀을 어린이에게 하루에 3번 투여하다니. 이건 완전히 부적절해요. 장기간 사용하면 영구적인 시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게 제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수가 말했다. 혜은이는 이미 거의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연희는 계속해서 약 용량을 늘리고 있어요. 하지만 왜 그녀는 이런 짓을 할까요? 오 박사가 물었다. 무세운 목적으로요? 지수는 한숨을 쉬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관찰한 바로는 연희는 혜은이의 아픔을 통해 관심과 동정을 얻는 것 같아요. 그녀는 헌신적인 계모 역할을 연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태우는 그것을 모두 믿고 있어요. 그것은 마치 대리 미나우젠 증후군 같군요. 오 박사가 말했다. 대리 미나우젠 증후군이요? 지수가 물었다. 보네. 그것은 간병인이 자신이 돌보는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질병이나 부상을 일으키는 정신장애예요. 간병인은 보통 관심과 동정을 얻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해요. 이것은 매우 드물지만 극도로 위험한 상태예요. 지수는 충격을 받았다. 그것이 연희가 하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녀는 혜은이가 아플 때 모든 관심을 받아요. 태우는 그녀를 완벽한 아내이자 계모로 생각해요. 그리고 김민호 박사는 그녀를 돕고 있어요. 김민호... 오 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는 항상 윤리적으로 의심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다니 놀랍지 않네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수가 물었다. 저는 혜은이를 도와야 해요. 하지만 연희는 저를 멀리하려고 해요. 그녀는 저에게 다음 주까지 오지 말라고 했어요. 오 박사는 생각에 잠겼다. 우리는 태우 씨를 설득해야 해요. 그는 혜은이를 저에게 데려와야 해요. 저는 독립적인 검사를 수행할 수 있고 그것은 아트로핀 과다 복용의 흔적을 보여줄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태우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연희는 그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은 그에게 연락할 방법이 있나요? 오 박사가 물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의 연락처가 있어요. 비상시를 위해 모든 가정부에게 제공되었어요. 좋아요. 오 박사가 말했다. 그에게 연락해서 만남을 요청하세요. 제가 동행할게요. 우리는 그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독립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할 거예요. 지수는 휴대폰을 꺼내 태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강씨, 긴급한 일로 당신과 이야기해야 합니다. 혜은이의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가능하다면 제 친구 오서진 박사와 함께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는 안과 전문의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긴장된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 몇 분 후 태우의 답장이 왔다. 박씨, 무슨 일인지 정확히 말해주세요. 왜 이렇게 긴급한가요?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답장을 썼다. 강혜씨, 제가 혜은이의 약을 검사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강한 농도의 아트로핀을 투여받고 있습니다. 이 약물은 동공을 확장시키고 시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혜은이의 증상은 유전성 시신경 퇴화가 아니라 약물 중독의 증상입니다. 제발 이 일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긴 침묵 끝에 태우의 답장이 왔다. 30분 후 카페 블루문에서 만납시다. 홍대 입구역 근처입니다.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우리를 만나기로 했어요. 좋아요, 오 박사가 말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지수씨. 이것은 매우 심각한 혐의예요. 태우 씨는 화를 내거나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알아요, 지수가 말했다. 하지만 혜은이를 위해 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어요. 그들은 30분 후 블루문 카페에 도착했다. 그것은 조용하고 아늑한 장소였다. 태우는 이미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는 피곤하고 걱정스러워 보였다. 박씨, 그가 일어나 인사했다. 그리고 이분이 오서진 박사입니다. 지수가 소개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안과 전문의이십니다. 그들은 자리에 앉았고 종업원이 커피를 가져왔다. 무슨 일인지 직접 설명해 주세요, 태우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지수는 그의 눈에서 걱정과 분노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혜은이에 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아트로핀의 과다 복용, 연희의 지시, 혜은이가 아침에는 더 잘 볼 수 있다고 말한 것, 그리고 김민호 박사와 연희 사이의 의심스러운 대화까지. 그녀는 또한 혜은이가 자신에게 말한 것, 연희가 그녀에게 아빠 앞에서 더 아픈 척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언급했다. 태우의 표정은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점점 더 어두워졌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연희는 혜은이를 사랑해요. 왜 그녀가 이런 짓을 할까요? 오 박사가 개입했다. 강혜씨,
저는 지수 씨가 보여준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혜운이가 복용 중인 약물의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1% 아트로핀 용액입니다. 이 농도는 일반적으로 진단 목적으로만 단기간 사용됩니다. 하루에 3번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부적절합니다. 태우는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것이 혜운이의 시력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군요. 네, 오 박사가 확인했다. 아트로핀은 동공을 확장시키고 눈의 초점 조절 능력을 마비시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시력 흐림, 빛에 대한 과민성, 그리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하면 특히 어린이에게는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태우는 충격받은 것 같았다. 하지만 의사들은 모두 혜운이가 유전성 시신경 퇴화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들 모두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이 연루되어 있거나요? 지수가 부드럽게 제안했다. 김인호 박사는 윤리적 문제로 이전에도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만난 다른 의사들은 모두 그의 추천으로 만난 분들이었죠. 태우는 침묵했다. 그는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 강씨, 오 박사가 말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혜운이를 제 병원에 데려와 독립적인 검사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눈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그녀의 혈액에서 아트로핀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태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결단력이 있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을까요? 오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가보죠. 태우가 말했다. 혜운이를 데려올게요. 강씨,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연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녀가 의심하게 된다면 태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제 아내에 대한 이런 혐의는 매우 심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 우선순위는 제 딸입니다. 저는 연희에게 혜운이를 다른 의사에게 데려간다고 말할 거예요. 그녀가 반대한다면 그것 자체가 무언가를 말해주는 것이겠죠. 지수와 오 박사는 태우와 함께 그의 차로 걸어갔다. 그들은 태우가 혜운이를 데려오는 동안 병원에서 그를 만나기로 했다. 차 안에서 지수는 여전히 긴장하고 있었다. 그가 정말로 우리를 믿을까요? 그녀가 오 박사에게 물었다. 그는 적어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오 박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한 대로 연희는 그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거예요. 그들은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했다. 오 박사는 지수를 그의 진료실로 안내했다. 그들은 태우와 혜운이를 기다리며 긴장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1시간 후 태우의 전화가 왔다. 박애 씨,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연희가 혜운이를 다른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녀는 응급 상황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방금 집에 도착했는데 그들이 없어요. 가정부는 연희가 혜운이를 데리고 급히 나갔다고 말했어요. 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어느 병원인지 아세요? 아니요, 태우가 말했다. 연희의 전화는 꺼져 있어요. 하지만 김민호 박사에게 연락했더니 그가 혜운이를 자신의 클리닉으로 데려왔다고 확인했어요. 연희가 그녀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말했대요. 지수와 오 박사는 걱정스러운 시선을 교환했다. 강혜 씨, 저희가 김 박사의 클리닉으로 가겠습니다. 당신도 거기로 오세요. 지수가 말했다. 그들은 서둘러 병원을 나와 택시를 잡았다. 김민호 박사의 클리닉으로 가주세요. 지수가 운전석에 말했다. 강남에 있어요. 택시가 출발하자 지수는 생각에 잠겼다. 연희는 분명히 그들의 계획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혜운이를 그들로부터 멀리 데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왜 김 박사의 클리닉으로? 그것은 매우 공개적인 장소였다.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갑자기 지수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 오 박사님, 연희가 혜운이의 약 용량을 증가시켰다고 생각하세요? 태우가 다른 의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오 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만약 그렇다면 혜운이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어요. 아트로핀 과다 복용은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택시가 강남의 고급 의료 빌딩 앞에 멈춰 섰다. 그들은 서둘러 건물로 들어가 김민호 박사의 클리닉을 찾았다. 그것은 8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들은 조용한 복도를 따라 클리닉으로 향했다. 클리닉의 문에는 김민호 안과 클리닉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접수 데스크에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는 강혜운이라는 환자를 찾고 있어요. 지수가 말했다. 그녀는 오늘 이곳에 왔어요.
접수원은 컴퓨터를 확인했다. 네, 강혜운 환자가 여기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녀는 진료 중이에요. 가족이신가요? 네, 저는 그녀의 아버지 강태우 씨와 함께 있어요. 지수가 거짓말했다. 그가 곧 도착할 거예요. 그녀의 상태가 어떤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접수원은 불편해 보였다. 죄송하지만 그런 정보는 직계 가족에게만 제공할 수 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어린 소녀의 울음소리였다. 지수는 즉시 그 방향으로 향했다. 혜운아, 그 차 잠깐만요. 거기 가시면 안 돼요. 접수원이 소리쳤다. 하지만 지수는 이미 복도를 달리고 있었다. 오 박사도 그녀를 따라갔다. 그들은 닫힌 진료실 문 앞에 도착했다. 문 너머로 그들은 혜운이의 울음소리와 연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진정해, 혜운아. 이건 널 위한 거야. 아빠가 널 다른 의사에게 데려가려고 하면 우리는 네가 더 아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 지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문을 열었다. 안에는 혜운이, 연희 그리고 김민호 박사가 있었다. 혜운이는 검사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연희는 그녀 옆에 서 있었고 김 박사는 약물이 든 주사기를 들고 있었다. 뭐 하는 거예요? 지수가 소리쳤다. 연희와 김 박사는 깜짝 놀랐다. 당신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연희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혜운이를 구하러 왔어요. 지수가 말했다. 그녀는 혜운이에게 다가갔다. 괜찮니, 혜운아? 혜운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빨갛고 부어 있었다. 지수 아줌마 무서워요. 의사 아저씨가 제 눈에 뭔가를 넣으려고 해요. 오 박사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김민호 박사를 노려보았다. 그 주사기에 뭐가 들어있죠, 김 박사님? 김 박사는 명백히 불편해 보였다. 그건 당신이 알 바 아니에요, 오 박사님. 이건 제 환자고 제 클리닉이에요. 그 아이는 아트로핀 중독 상태예요. 오 박사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죠. 당신은 의도적으로 그녀의 시력을 손상시키고 있어요. 연희가 개입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혜운이는 유전성 시신경 퇴화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저 그녀의 상태를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에요. 거짓말 그만해요. 지수가 말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혜운이는 아침에는 더 잘 보이고 약을 먹은 후에만 상태가 악화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녀에게 아버지 앞에서 더 아픈 척하라고 지시했어요. 연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말도 안 돼요. 혜운이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때 문이 다시 열리고 태우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연희? 연희는 즉시 태도를 바꿨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 여보, 다행이에요. 혜운이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어요. 그래서 김 박사님에게 그녀를 데려왔어요. 태우는 혜운이에게 다가갔다. 괜찮니, 혜운아? 혜운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것 같았다. 아빠,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연희 엄마가 저에게 아프고 볼 수 없는 척하라고 했어요.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태우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연희를 향해 몸을 돌렸다. 이게 무슨 뜻이지, 연희? 연희는 서둘러 부인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여보. 그녀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태우는 김 박사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 주사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김 박사는 명백히 불안해 보였다. 이건 혜운이의 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약물이에요. 조 박사가 앞으로 나섰다. 그 주사기를 저에게 주세요, 김 박사님. 김 박사는 망설였다. 하지만 태우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그는 결국 주사기를 오 박사에게 건넸다. 오 박사는 주사기의 내용물을 검사했다. 이건 아트로핀 용액이에요, 김 박사님. 왜 당신은 이미 아트로핀 중독 상태인 어린이에게 더 많은 아트로핀을 투여하려고 합니까? 김 박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말을 더듬었다. 그건. 태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당신들 둘 다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연희는 여전히 무고한 척했다. 여보, 이 사람들을 믿지 마세요. 그들은 혜운이를 도우려는 우리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때 지수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다. 저는 당신과 김 박사의 대화를 녹음했어요, 연희 씨. 그것은 거짓말이었지만 지수는 그들을 압박하고 싶었다. 연희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당신이 혜운이에게 더 많은 약을 주고
그녀의 상태를 악화시키라고 김 박사에게 요청한 모든 대화요. 지수가 말했다. 김 박사가 갑자기 방향을 바꿨다. 연희 씨가 저에게 지시했어요. 그가 말했다. 그녀는 혜은이에게 고농도의 아트로핀을 처방하라고 요구했어요. 저는 그저 환자의 가족의 요청을 따랐을 뿐이에요. 연희는 충격을 받았다. 당신 감히. 당신은 그것이 안전하다고 말했잖아요.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다. 태우는 혜은이를 검사 의자에서 들어올렸다. 우리는 여기서 나가요. 혜은이는 즉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해요. 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녀를 제 병원으로 데려갈게요. 우리는 그녀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어요. 태우는 연희를 노려보았다. 우리는 나중에 이야기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리고 당신 김 박사님, 당신은 의사 면허를 잃게 될 거예요. 연희는 갑자기 히스테리컬해졌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녀가 소리쳤다. 나는 혜은이를 돕고 있었어요. 그녀는 나를 필요로 해요. 당신은 항상 일 때문에 바빴어요. 당신은 한 번도 그녀를 돌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했어요. 나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태우는 그녀를 무시하고 혜은이를 안고 방을 나갔다. 지수와 오 박사가 뒤를 따랐다. 복도에서 태우는 지수에게 몸을 돌렸다. 감사합니다, 박씨. 당신이 없었다면 제 딸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요, 강씨. 지수가 말했다. 이제 혜은이는 안전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함께 클리닉을 나와 오 박사의 병원으로 향했다. 혜은이는 여전히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녀는 지수를 향해 작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지수 아줌마. 그녀가 속삭였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천만에 혜은아, 이제 모든 것이 괜찮을 거야. 하지만 지수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혜은이의 회복을 위한 긴 여정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연희와 김 박사에 대한 정의를 실현해야 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은 첫 번째 중요한 단계를 밟았다. 그들은 혜은이를 구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소아과 병동은 평온했다.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혜은이가 누워있는 침대를 비추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이 작은 소녀의 눈에는 여전히 아트로핀의 영향이 남아있었다. 그녀의 동공은 여전히 확장되어 있었고 그녀는 빛에 민감했다. 지수는 병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팔에는 작은 곰 인형이 있었다. 혜은아, 안녕? 그녀가 부드럽게 불렀다. 혜은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이 이전보다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지수는 즉시 알아차렸다. 지수 아줌마 오셨네요. 지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물론이지, 내가 너를 보러 안 올 리가 없잖아. 오늘 기분이 어때? 좋아요, 혜은이가 말했다. 오서진 선생님이 제 눈에서 약이 빠져나가고 있대요. 그래서 조금씩 더 잘 보여요. 지수는 안도했다. 오 박사의 진단은 정확했다. 혜은이의 시력 문제는 유전성 질환이 아니라 아트로핀 중독이었다. 약물이 그녀의 시스템에서 빠져나가면서 그녀의 시력은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다.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지수가 말했다. 그리고 봐, 내가 너에게 선물을 가져왔어. 그녀는 곰 인형을 혜은이에게 건넸다. 소녀는 인형을 받아들고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너무 귀여워요. 고마워요, 지수 아줌마. 천만에 혜은아, 곰돌이 이름은 네가 지어줄렴. 혜은이는 잠시 생각했다. 봄이라고 부를래요. 왜냐하면 제 눈에서 봄이 오는 것 같아서요. 지수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혜은이의 순수함과 낙관성은 믿기 어려웠다. 그녀가 겪은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었다.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태우가 들어왔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거의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피로했지만 눈에는 결단력이 있었다. 박씨, 오셨군요. 그가 인사했다. 네, 혜은이가 보고 싶어서요. 지수가 대답했다. 오늘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 같네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오 박사님은 그녀의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다고 하셨어요. 아트로핀이 완전히 그녀의 시스템에서 빠져나가는 데는 몇 주가 걸릴 수 있지만 그녀는 이미 상당한 개선을 보이고 있어요. 그는 침대 반대편에 앉았다. 혜은아, 아빠가 잠깐 지수 아줌마와 이야기해도 될까? 우리는 복도에 있을 거야. 혜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저는 봄이랑 놀고 있을게요. 태우와 지수는 병실을 나와 조용한 복도로 나갔다.
태우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다. 경찰이 연희를 체포했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김 박사도요. 지수는 안도했다. 다행이네요. 그들은 혜운이에게 심각한 해를 입혔어요. 네, 그랬죠. 태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제가 어떻게 이것을 알아채지 못했는지, 제 딸이 고통받고 있었는데 저는 너무 바빠서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지수는 그의 자책을 들을 수 없었다. 강세 씨,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연희는 모두를 속였어요. 그녀는 매우 교활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남편이었어요. 태우가 말했다. 저는 그녀를 신뢰했고 그녀에게 제 딸을 맡겼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수는 이 강한 남자가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강 씨,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어요. 당신은 혜운이를 구했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태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경찰은 연희의 과거를 조사하고 있어요. 그녀가 이전에도 이런 일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요? 지수는 충격을 받았다. 네, 정신과 의사가 그녀를 평가했어요. 그들은 그녀가 대리 미나우젠 증후군의 징후를 보인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간병인이 관심과 동정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 특히 자신이 돌보는 사람에게 질병이나 부상을 일으키는 정신장애예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 박사가 같은 가능성을 언급했었다. 그녀는 왜 그랬을까요? 태우는 한숨을 쉬었다. 경찰은 그녀의 과거를 조사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녀가 이전에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는 증거를 찾았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이것은 연희의 이전 남편의 첫 번째 아내의 일기예요. 경찰이 찾았어요. 첫 번째 아내는 불명의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녀의 일기에는 연희가 그 집에 가정부로 일하기 시작한 후 그녀가 어떻게 아프게 되었는지가 적혀 있어요. 지수의 눈이 커졌다. 당신의 말은 연희가 그녀에게도 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경찰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은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어요. 만약 연희가 첫 번째 아내에게 독을 먹였거나 그녀의 약물을 조작했다면 그녀는 단순한 아동학대가 아니라 더 심각한 혐의에 직면할 수 있어요. 지수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연희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것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그녀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지수가 마침내 물었다. 태우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경찰의 심리학자에 따르면 연희는 어린 시절에 심각한 방치를 경험했어요.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거의 신경 쓰지 않았고 그녀는 아플 때만 관심을 받았대요. 그것이 그녀의 뒤틀린 행동 패턴의 시작이었을 수 있어요. 그는 지수를 향해 몸을 돌렸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행동을 변명할 수는 없어요. 그녀는 제 딸에게 해를 입혔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에요. 태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박 씨, 당신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혜운이는. 그는 그 끔찍한 가능성을 말할 수 없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지수가 말했다. 혜운이는 특별한 아이예요. 그녀는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태우가 망설였다. 저는 혜운이와 제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당신이 우리와 함께 일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했어요. 지수는 놀랐다. 무슨 뜻이세요? 혜운이는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당신은 그녀를 구했어요. 저는 당신이 혜운이의 가정교사로 일해주시길 바라요. 그녀는 몇 달 동안 학교를 빠졌고 따라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의학적 배경은 그녀의 회복 과정에서 도움이 될 거예요. 지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강 씨, 저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교사 자격증이 없어요. 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혜운이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당신은 지식,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향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제가 찾고 있는 거예요. 지수는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안과 클리닉을 떠난 이후 직업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혜운이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고 있었다. 어쩌면 이것이 그녀가 찾고 있던 기회일 수도 있었다. 감사합니다, 강 씨. 저는 그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생각해 보세요.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혜운이는 아직 몇 주간 병원에 있을 거예요. 그들은 함께 혜운이의 병실로 돌아갔다.
소녀는 침대에 앉아 그녀의 새 곰 인형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다. 아빠, 지수 아줌마가 보미를 주셨어요. 그녀가 인형을 들어 보여주었다. 예쁘죠? 태우는 딸 옆에 앉아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주 예쁘구나, 혜훈아. 지수는 이 아버지와 딸의 부드러운 상호작용을 지켜보았다. 태우는 분명히 딸을 깊이 사랑했다. 그는 단지 직장일에 너무 빠져 있어서 연희가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었다. 혜훈아만 태우가 말했다. 아빠가 지수 아줌마에게 내 가정 교사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단다. 그래서 네가 학교 공부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말이야. 그거 어떨 것 같니? 혜훈이의 얼굴이 기쁨으로 환해졌다. 정말요? 지수 아줌마가 제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수는 웃음을 터뜨렸다. 글쎄,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아. 내가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줌마는 최고의 선생님이 될 거예요. 혜훈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줌마는 똑똑하고 친절하고 저를 도와줬어요. 지수는 이 순수한 신뢰에 감동했다. 그녀는 혜훈이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니? 혜훈이는 기쁨에 찬 소리를 내며 지수를 껴안았다. 그녀의 작은 팔이 지수의 목을 감싸 안았다. 지수는 눈물이 그녀의 눈에 맺히는 것을 느꼈다. 이 작은 소녀는 이미 그녀의 가슴 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태우는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았다. 그럼 결정된 거군요. 그가 말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결정됐어요. 그날 오후 지수가 병원을 떠나려 할 때 오서진 박사가 그녀를 복도에서 만났다. 지수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다. 물론이죠, 선생님. 그들은 함께 병원 카페테리아로 향했다. 오 박사는 2잔의 커피를 주문하고 조용한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혜훈이의 상태에 대해 업데이트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가 말했다. 우리는 그녀의 혈액에서 아트로핀 수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장기간의 아트로핀 노출이 그녀의 시력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어요. 지수는 걱정스러웠다. 그녀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오 박사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어요. 혜훈이는 약 6개월 동안 고농도의 아트로핀에 노출되었어요. 그것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녀는 젊고 건강해요. 그리고 어린이의 회복력은 종종 우리를 놀라게 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희망을 포기할 이유는 없었다. 혜훈이는 강한 아이예요. 그녀는 이것을 이겨낼 거예요. 그래요, 그럴 거예요. 오 박사가 동의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의 곁에 있어 다행이에요, 지수 씨.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저 제 직감을 믿었을 뿐이에요. 지수가 말했다.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오 박사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항상 날카로운 관찰력을 가졌어요. 그것이 당신이 클리닉에서 뛰어난 기술자였던 이유죠. 지수는 불러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오 박사가 말을 이어갔다. 강 씨가 당신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다고 들었어요? 지수는 놀랐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오 박사가 웃었다. 그는 당신이 혜훈이의 가정교사로 적합한지 제 의견을 구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가 혜훈이를 위해 더 나은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오 박사가 말했다. 당신은 지식, 인내, 그리고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좋은 교사의 자질이에요. 지수는 감동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는 최선을 다할게요. 알아요. 오 박사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필요하다면 저는 항상 여기 있어요. 혜훈이의 회복에 관해서라면 어떤 질문이든 답해 드릴게요. 지수는 고마워했다. 그녀는 이 새로운 역할에 약간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기대되었다. 그녀는 혜훈이를 돕고 그녀가 다시 건강하고 행복한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연희와 김 박사는 어떻게 될까요? 지수가 물었다. 오 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들은 심각한 혐의에 직면해 있어요. 아동학대, 의료사기,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요. 특히 김 박사의 경우 그는 의사로서의 자격을 잃게 될 거예요. 그는 다시는 의학을 실습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연희는요? 경찰은 그녀의 과거를 조사하고 있어요.
만약 그들이 그녀가 이전 남편의 첫 번째 아내의 죽음에 관련되었다는 증거를 찾는다면 그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증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쨌든 그녀는 오랫동안 감옥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심리평가와 치료를 받게 될 거예요. 지수는 연희가 그녀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것에 안도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연희에 대해 이상한 연민을 느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뒤틀리게 될까? 어떤 종류의 고통과 트라우마가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에게 해를 입히도록 이끌 수 있을까? 저는 단지 혜은이가 이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지수가 말했다. 그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오 박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에게는 당신과 그녀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녀는 이제 안전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요. 그들은 커피를 마저 마시고 지수는 병원을 떠날 준비를 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녀가 오 박사에게 말했다. 혜은이에게 몇 가지 책과 교육 자료를 가져올게요. 우리는 천천히 시작할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모 박사가 동의했다.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그녀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수는 병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혜은이와 함께 일하게 되어 기뻤다. 그리고 그녀는 태우를 알아가는 것도 기대했다. 그는 지금까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 지수의 아파트는 작고 단순했다. 그녀는 안과 클리닉에서 사직한 후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일자리가 있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진정으로 믿는 일, 혜은이를 돕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책장으로 가서 오래된 대학 교과서들을 살펴보았다. 그녀는 혜은이를 위한 교육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기초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었다. 혜은이는 학교를 몇 달 동안 빠졌고 그녀의 시력 문제로 인해 공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지수는 쉬운 독서책, 큰 글씨로 된 워크시트, 그리고 촉각적 학습 도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내일 서점에 들러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기로 결심했다. 침대에 누워 지수는 지난 몇 주 동안의 사건들을 되새겨보았다. 그녀는 단순히 청소 일자리를 찾아 강 가족의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혜은이의 가정교사가 될 것이다. 인생이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지. 그녀는 혜은이의 얼굴을 생각했다. 그녀의 용감한 미소, 그녀의 밝은 정신, 그리고 연희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보여준 믿을 수 없는 회복력. 그 소녀는 특별했다. 그리고 지수는 그녀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감사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혜은이를 위한 새로운 시작, 태우를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지수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녀는 이 새로운 여정이 그들 모두를 어디로 이끌지 기대했다. 3주가 지났다. 혜은이는 마침내 병원에서 퇴원했고 강 가족은 이제 강남의 새 아파트에 정착했다. 태우는 불쾌한 기억으로 가득 찬 펜트하우스를 팔기로 결정했다. 그는 딸에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새 아파트는 이전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더 따뜻하고 편안했다. 그것은 더 집 같은 느낌이었다. 혜은이의 방은 밝은 색으로 꾸며져 있었고 벽에는 그녀의 그림과 학교 프로젝트가 걸려 있었다. 지수는 이제 매일 아침 9시에 도착해 오후 3시까지 혜은이와 함께 공부했다. 처음 몇 주 동안 그들은 천천히 진행했다. 혜은이의 시력은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그녀는 쉽게 피로해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단력이 있었고 배우기를 갈망했다. 지수 선생님, 혜은이가 불렀다. 그녀는 이제 지수를 아줌마가 아닌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이 문제를 풀었어요. 확인해 주실래요? 지수는 혜은이의 책상으로 가서 그녀의 수학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녀는 큰 글씨와 굵은 선으로 된 특별한 워크시트를 만들었다. 이것은 혜은이가 눈에 필요 없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었다. 와, 혜은아, 이거 완벽하네. 지수가 미소를 지었다. 너 정말 빨리 배우고 있어. 혜은이의 얼굴이 자랑스러움으로 빛났다. 정말요? 제가 잘하고 있나요? 매우 잘하고 있어. 지수가 확인해 주었다. 네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보니 정말 자랑스러워. 혜은이는 기쁨에 찬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은 이제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 동공은 여전히 약간 확장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이제 제대로 초점을 맞출 수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강한 빛에 민감했지만 그것도 점차 나아지고 있었다. 선생님, 혜은이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제 눈이 완전히 나아질까요? 지수는 소파에 앉아 혜운이를 자신의 옆으로 불렀다. 오 박사님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증상이 사라질 거라고 하셨어. 하지만 일부 영향은 남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넌 항상 밝은 빛에 조금 더 민감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이 네가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막지는 않을 거야. 혜운이는 생각에 잠겼다. 그건 괜찮아요. 밝은 빛이 싫으면 그냥 선글라스를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지수는 웃음을 터뜨렸다. 혜운이의 긍정적인 태도는 항상 그녀를 놀라게 했다. 정확해. 넌 선글라스를 써도 멋져 보일 거야. 혜운이는 상상 속에 선글라스를 쓰는 흉내를 내며 웃었다. 저는 영화 스타처럼 보일 거예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방을 채울 때 태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일찍 회사에서 돌아온 것 같았다. 여기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나 보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아빠. 혜운이가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달려갔다. 지수 선생님이 제가 수학을 잘한대요. 그리고 제가 선글라스를 쓰면 영화 스타처럼 보일 거래요. 태우는 딸을 안아 올리고 빙글빙글 돌렸다. 물론이지. 넌 세상에서 가장 예쁜 영화 스타가 될 거야. 지수는 이 장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태우는 변했다. 그는 이제 더 자주 집에 있었고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여전히 바쁜 사업가였지만 그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오늘 일찍 오셨네요. 지수가 말했다. 태우는 혜운이를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은 중요한 날이잖아요. 지수는 순간 혼란스러웠다가 갑자기 깨달았다. 오늘은 혜운이의 병원 예약이 있는 날이었다. 그녀의 최종 평가를 위해 오 박사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맞아요. 완전히 잊고 있었네요. 그녀가 인정했다. 준비됐니, 혜운아? 태우가 딸에게 물었다. 혜운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오서진 선생님이 제 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확인하실 거죠? 그래, 그럴 거야. 태우가 말했다. 박씨, 우리와 함께 가시겠어요? 오 박사님이 당신도 거기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지수는 놀랐다. 저요, 하지만 저는 가족이 아닌데요. 태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당신은 거의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지수는 불러했다. 알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그들은 함께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혜운이는 창밖을 내다보며 지나가는 모든 것을 지적했다. 그녀의 시력이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보여주려는 듯이. 저기 강아지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 빨간 자전거를 탄 남자도 있어요. 아, 저기 꽃가게도 보여요. 예쁜 노란 꽃들이 있어요. 태와 지수는 미소를 교환했다. 혜운이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그들은 곧바로 오 박사의 진료실로 안내되었다. 오 박사는 그의 책상 뒤에서 일어나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혜운아, 오늘 기분이 어때? 그가 물었다. 좋아요, 선생님. 혜운이가 밝게 대답했다. 저는 이제 거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수 선생님이 주신 책도 읽을 수 있어요. 오 박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자, 내 눈을 검사해볼까? 그는 혜운이를 검사 의자로 안내하고 다양한 검사를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동공 반응, 시력, 그리고 눈의 전반적인 건강을 확인했다. 검사가 끝난 후 오 박사는 태우와 지수에게 돌아섰다. 혜운이의 회복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녀의 동공은 여전히 약간 확장되어 있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질 거예요. 그녀의 시력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강한 빛에 민감하고 오래 초점을 맞추면 피로를 느낄 수 있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개선될 거예요. 태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그녀는 괜찮을 거라는 말씀이군요. 네, 그녀는 괜찮을 겁니다. 오 박사가 확인해 주었다. 혜운이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집에서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덕분에 그녀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요. 그는 지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박 씨의 도움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녀의 지원과 지도 덕분에 혜운이는 학업적으로도 뒤처지지 않고 있어요. 지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혜운이가 열심히 했어요. 그녀는 정말 총명한 아이예요. 오 박사는 혜운이에게 다시 돌아섰다. 혜운아, 넌 정말 용감하고 강한 소녀야. 네가 자랑스러워. 혜운이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선생님. 제가 나아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요. 그들이 병원을 나설 때 태우는 갑자기 제안했다. 우리 저녁 식사하러 갈까요? 이것을 축하할 필요가 있어요. 혜운이는 기뻐하며 뛰어올랐다.
네, 저는 피자가 먹고 싶어요. 태우는 웃었다. 피자라. 좋아, 오늘은 피자를 먹자. 그는 지수를 향해 몸을 돌렸다. 함께 하시겠어요, 박씨? 지수는 망설였다. 그녀는 일과 사생활 사이의 경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혜운이의 기대에 찬 눈을 보니 그녀는 거절할 수 없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은 근처의 아늑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찾았다. 혜운이는 메뉴를 열심히 읽으며 모든 피자 토핑을 소리내어 읽었다. 페퍼로니, 버섯, 올리브, 피망. 그녀는 각 단어를 천천히 발음했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태우는 딸을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다. 무엇을 주문하고 싶니, 혜운아? 치즈 피자요. 그녀가 결정했다. 그리고 콜라. 태우는 웃었다. 치즈 피자와 콜라구나. 좋아. 웨이터가 주문을 받은 후 그들은 편안한 대화를 나누었다. 혜운이는 학교에 대해, 그리고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다음 달에 학교로 돌아갈 수 있대요. 그녀가 신나게 말했다. 저는 민지와 수진이 보고 싶어요. 그들은 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곧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혜운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지수는 이 작은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연희의 어둠이 사라진 후 그들은 정말로 치유되고 있었다. 태우는 더 개방적이고 표현력이 풍부해졌고 혜운이는 다시 행복하고 활기찬 아이가 되었다. 피자가 도착했고 혜운이는 기쁨의 소리를 질렀다.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그들은 함께 식사를 즐겼다. 혜운이는 재미있는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태우는 그의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를 공유했다. 지수는 이 모든 것을 미소 지으며 지켜보았다. 식사 후 태우는 지수에게 조용히 말했다. 혜운이가 화장실에 간 동안 제가 당신에게 뭔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수는 호기심을 느꼈다. 네, 무엇인가요? 태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것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요. 지수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안에는 작은 카드와 함께 반짝이는 은팔찌가 있었다. 카드에는 간단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지수 씨, 당신의 용기와 친절함에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태우와 혜운이. 지수는 감동을 받았다. 강 씨, 이건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필요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필요했습니다. 태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을 구했어요. 혜운이뿐만 아니라 저도요. 당신이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무지한 채로 연희의 거짓말을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 딸은, 그는 그 생각을 계속할 수 없었다. 지수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저는 그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정말 고맙습니다. 이 팔찌는 아름다워요. 다행이네요. 태우가 말했다. 혜운이가 골랐어요. 그녀는 당신이 반짝이는 것들 좋아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지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맞아요. 저는 반짝이는 것을 좋아해요. 혜운이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즉시 팔찌를 알아보았다. 아빠가 선물을 주셨네요. 마음에 드세요? 지수는 팔찌를 팔에 착용했다. 정말 마음에 들어. 혜운아, 고마워. 혜운이는 기쁨에 찬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같이 고른 거예요. 아빠가 당신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니까요. 지수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태우를 흘깃 보았고 그도 약간 당황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 박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날 저녁 이후 지수는 태우와 혜운이와의 관계가 단순한 직업적 관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함께 많은 것을 겪었고 그것은 그들 사이에 특별한 유대를 형성했다. 다음 날 지수가 평소처럼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혜운이가 이미 학습 테이블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오늘은 무언가 달랐다. 테이블 위에는 수업 자료 대신 여러 장의 종이가 있었다. 이게 뭐니, 혜운아? 지수가 물었다. 혜운이는 기쁨에 찬 미소를 지었다. 제가 우리 가족의 그림을 그렸어요. 지수는 그림을 자세히 보았다. 그것은 세 사람의 그림이었다. 한 남자, 한 여자,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있는 작은 소녀. 남자는 분명히 태우였고 소녀는 혜운이었다. 그리고 여자는, 그것은 지수였다. 전 혜운아, 이건... 지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 가족이에요. 혜운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빠, 저, 그리고 당신이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지수는 갑자기 감정이 북받쳤다.
이 어린 소녀는 그녀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다행히도 태우가 그 순간 방에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박씨. 혜운이가 그녀의 걸작을 보여줬나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 이겐 도프 멋지리야. 네, 보여줬어요. 그것은 정말 특별해요. 태우는 그림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네, 정말 그렇네요. 그는 잠시 망설였다. 사실 저는 당신에게 뭔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박씨. 지수는 호기심을 느꼈다. 네? 저는 당신이 혜운이와 함께 일하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녀는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그래요. 지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강씨, 제 말은 태우가 계속했다. 저는 우리가 단지 직업적인 관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느껴요. 적어도 저에게는 그래요. 그리고 저는 당신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어요. 단둘이요. 지수는 놀랐다. 그녀는 태우가 그녀에게 관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그를 그저 고용주로만 여겼다.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그녀는 그가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배려심 깊고 헌신적인 아버지인지를 보았다. 저도 같은 느낌이에요. 그녀가 마침내 인정했다. 그리고 내 저녁 식사에 함께 하고 싶어요. 태우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그거 좋네요. 금요일 저녁은 어때요?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금요일 저녁이 좋을 것 같아요. 혜은이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고 기쁨에 찬 소리를 질렀다. 와, 그럼 당신은 정말로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지수 선생님. 태우와 지수는 서로를 바라보고 웃었다. 천천히 혜우나 태우가 말했다. 우선은 저녁 식사부터 시작하자. 하지만 지수는 마음속으로 어쩌면 혜은이의 그림이 언젠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와 태우 그리고 혜은이가 진정한 가족으로 그것은 아직 멀었지만 가능성은 그곳에 있었다. 그날 수업이 끝난 후 지수는 혜은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단순한 청소부에서 가정교사로 그리고 이제 어쩌면 더 많은 것으로. 그녀는 손목에 있는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이 작은 장신구는 이제 그녀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새로운 시작의 희망, 그리고 아마도 사랑의 희망도. 1년 후 서울은 봄의 따스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벚꽃이 한강 주변을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도시는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로 가득했다. 강태우의 아파트 테라스에서 작은 가족 모임이 열리고 있었다. 자, 혜은아 촛불을 불어. 지수가 손뼉을 치며 외쳤다. 살이 된 혜은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생일 케이크 위에 촛불을 한 번에 불어 껐다. 모두가 박수를 치고 환호했다. 축하해 혜은아. 태우가 딸을 껴안으며 말했다. 우리 공주님이 9살이 됐구나. 혜은이는 빛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은 이제 완전히 건강해 보였다. 동공은 정상 크기로 돌아왔고 그녀는 더 이상 빛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오 박사의 마지막 검진에서 그는 혜은이의 회복이 거의 기적적이라고 선언했다. 선물 시간이에요. 혜은이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태우는 웃으며 큰 선물 상자를 가져왔다. 이건 아빠와 지수 엄마가 함께 준비한 거야. 혜은이는 상자를 열고 놀라움의 소리를 질렀다. 안에는 복잡한 천체 망원경이 있었다. 와, 진짜 망원경이에요. 너가 별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잖니? 지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밤하늘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거야. 혜은이는 지수에게 달려가 안겼다. 고마워요, 지수 엄마. 지수는 혜은이를 안아주며 태우를 향해 따뜻한 시선을 보냈다. 그들의 관계는 지난 1년 동안 많이 발전했다. 그들의 첫 번째 데이트 이후 둘 사이의 감정은 깊어졌고 6개월 전 태우는 그녀에게 청혼했다. 그들은 3개월 전에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혜은이는 이 변화를 누구보다도 기뻐했다. 그녀에게 지수는 이미 엄마였다. 그녀는 지수가 자신의 가정교사에서 친구가 되고 마침내 진정한 어머니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진행이었다. 내 선물도 있어. 오서진 박사가 작은 상자를 건네며 말했다. 그와 그의 아내도 혜은이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다. 그는 이 가족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혜은이는 상자를 열고 아름다운 특별히 제작된 선글라스를 발견했다. 와, 정말 멋져요. 이건 특별한 선글라스야. 오 박사가 설명했다. 최고급 렌즈로 만들어져서
내 눈을 완벽하게 보호해 줄 거야. 그리고 보다시피 굉장히 멋지지? 혜운이는 즉시 선글라스를 써보았다. 어때요? 제가 영화 스타처럼 보여요? 모두가 웃으며 동의했다. 혜운이는 정말 작은 영화 스타처럼 보였다. 테라스 한쪽에서 지수의 부모님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딸이 부유한 사업가와 결혼하는 것에 의심스러워했지만 태우를 알게 된 후 그들은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인지를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혜운이를 손녀로 맞이하게 되어 기뻤다.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지수의 어머니가 말했다. 누가 요리한 거예요? 지수가 대부분을 했어요. 태우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놀라운 요리사예요.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태우도 도왔어요. 우리는 좋은 팀이에요. 그들은 정말로 좋은 팀이었다. 태우의 실용적인 성격과 지수의 창의성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었다. 그들은 서로의 강점을 보완했고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혜운이는 이제 친구들과 놀고 있었다. 그녀는 학교로 돌아간 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들 중 몇몇은 오늘 파티에 초대되었다. 그들은 테라스의 다른 쪽에서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태우는 지수의 손을 잡고 테라스의 조용한 구석으로 데려갔다. 당신이 행복한지 궁금했어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매우 행복해요. 당신과 혜운이는 제 삶의 가장 좋은 일이에요. 태우는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만졌다. 당신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은 우리에게 빛과 희망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당신들은 저에게 가족을 주었어요. 지수가 말했다. 제가 항상 원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태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건 당신을 위한 또 다른 선물이에요. 지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초음파 사진이 있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태우를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우리의 서류가 승인됐어요. 태우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입양기관에서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이 아기는 4개월 후에 태어날 예정이고 생물학적 어머니는 우리가 그 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승인했어요. 우리는 아들을 갖게 될 거예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들은 몇 달 동안 입양을 시도해왔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오래전에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그녀가 어머니가 되고 싶은 꿈을 포기하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이 실현될 것이다. 태우.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꽉 껴안았다. 고마워요. 태우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우리가 혜운이에게 말해야 할까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언니가 되는 것을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그들은 혜운이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망원경을 보여주고 있었다. 혜운아, 잠깐 이야기해도 될까? 태우가 부드럽게 불렀다. 혜운이는 고개를 돌리고 부모에게 달려왔다. 네, 아바? 태우와 지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너에게 말해줄 특별한 소식이 있어. 태우가 말했다. 그게 뭔데요? 혜운이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다. 지수는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었다. 네오는 곧 언니가 될 거야, 혜운아. 내 동생이 우리 가족에 합류할 거야. 혜운이의 얼굴이 순수한 기쁨으로 환해졌다. 정말요? 제가 언니가 된다고요? 언제요? 약 4개월 후, 태우가 말했다. 그때 네 동생을 데려올 수 있을 거야. 혜운이는 기쁨에 찬 비명을 지르며 뛰어올랐다. 와! 저는 최고의 언니가 될 거예요. 제가 망원경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책을 읽어주고 함께 놀아줄 거예요. 태우와 지수는 웃었다. 혜운이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다. 그녀는 항상 밝은 면을 보는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겪은 모든 일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생일 파티가 계속되는 동안 지수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테라스를 바라보았다. 태우는 혜운이와 그녀의 친구들에게 망원경 사용법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인내심 있게 가가이에게 렌즈를 통해 보는 방법을 설명했다. 지수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그녀의 가족이었다. 이것이 그녀의 삶이었다. 그리고 곧 또 다른 작은 생명이 그들의 가족에 합류할 것이다. 그녀는 1년 전에 자신을 생각했다. 단순한 청소부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될 것이라고 결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된다.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도 빛은 길을 찾아낸다. 그녀는 연희에 대해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들은 바로는 그녀는 정신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법원은 그녀의 정신 상태를 고려하여 그녀를 시설에 수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김민호 박사는 면허를 잃고 사기죄로 수감되었다. 정의는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수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를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이 어려운 경험이 그녀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녀에게 혜운이와 태우를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가족을 주었다. 여기 있었구나. 태우의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와 그녀를 뒤에서 안았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해? 지수는 그의 팔 안에서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냥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행운아인지도요. 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행운아는 우리예요. 당신을 만난 우리가요. 그는 그녀에게 부드러운 키스를 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요. 케이크를 자를 시간이에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요. 그들은 손을 잡고 테라스로 돌아갔다. 혜운이는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왔다. 지수 엄마, 아빠, 제가 별을 봤어요. 정말 밝고 아름다웠어요. 지수는 혜운이를 안아 올렸다. 그녀가 9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가끔은 안아주는 것을 좋아했다. 정말 어떤 별이었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반짝였어요. 혜운이가 열정적으로 대답했다. 오늘 밤에 더 많은 별을 볼 수 있을까요? 태우가 웃었다. 물론이지. 오늘 밤에는 맑은 하늘이 될 거라고 일기예보에서 그랬어. 혜운이는 기쁨에 찬 소리를 질렀다. 야호, 저는 우주 비행사가 될 거예요. 그녀는 지수의 품에서 뛰어내려 친구들에게 돌아갔다. 얘들아, 내가 우주 비행사가 될 거래. 태우와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정말 회복력이 강해요. 지수가 말했다. 그녀가 겪은 모든 일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꿈을 꾸고 미래를 계획해요. 그녀는 당신을 닮았어요. 태우가 말했다. 강하고 용기 있고 항상 앞을 바라보는. 지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좋은 삶을 가질 거예요. 그렇죠?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고의 삶을요. 그들은 함께 테라스 가운데로 걸어갔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그들 주위에 모여 있었다. 케이크 위에는 9개의 촛불이 다시 켜져 있었다. 혜운아, 이제 케이크를 자를 시간이야. 태우가 불렀다. 혜운이는 달려와 부모 사이에 섰다. 그들은 함께 케이크 칼을 잡고 3명이 함께 케이크를 잘랐다. 모두가 박수를 쳤고 지수는 이 순간을 마음속에 간직했다. 이것이 행복이었다. 이것이 가족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다. 나중에 그날 밤 혜운이가 잠든 후 태우와 지수는 발코니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태우는 와인 2잔을 가져왔고 그들은 조용히 밤을 즐겼다. 혜운이가 동생에게 무슨 이름을 지어줄지 벌써 계획하고 있어요. 태우가 웃으며 말했다.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미 이름 목록을 만들었어요. 모두 별자리 이름이에요. 오리온, 페르스스, 메르카우티 허즈마시움 사리머리. 태우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것보다 더 나아요. 지수가 웃었다. 카시오페야, 안드로메다. 그들은 함께 웃었다. 그것은 편안한 웃음이었다. 함께 많은 것을 겪은 두 사람의 웃음. 당신을 사랑해요. 태우가 갑자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실했다. 지수는 그를 바라보았다. 별빛 아래에서 그의 얼굴은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들은 서로를 향해 몸을 기울이고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것은 약속의 키스였다. 함께하는 미래의 약속, 가족으로서의 약속. 별들이 그들 위에서 반짝였고 서울의 도시 불빛이 멀리서 빛났다. 지수는 이 순간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마침내 집을 찾았다. 그리고 그것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었다. 태우와 혜운이, 그리고 곧 그들의 가족에 합류할 작은 아기. 그녀는 별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었다. 이 행복이 계속되기를.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FIM Day 히스토리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박지수와 강혜운, 그리고 강태우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과 희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에서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가 되었으면 하는지 알려주세요.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